아니, 나이 들면 소화도 안 된다는데 그 정도 드셨으면 숟가락 좀 놓으세요. 조금 전까지 내 밥 위에 나물 반찬을 손수 올려주던 며느리는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반도 먹지 못한 제 밥그릇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제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찬물에 밥을 말아 눈물과 함께 삼키고 있을 때 7살 손녀는 가만히 숨죽이며 저를 몰래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두 얼굴이 손녀의 그림일기 속에 매일같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추악한 민낯이 곧 들통나버릴 거란 것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살 이옥자입니다. 이렇게 제 이름을 입에 담아보는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평생을 석준이 엄마로 살았고, 이제는 손녀딸 지우의 할머니로만 불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름조차도 누군가에 의해 절대 불리면 안 될 금기어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늘 그렇듯 새벽 5시면 시끄러운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몸이라 너무나 익숙하죠. 제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식구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아들 석준이와 며느리 효민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손녀 지우가 먹을 밥을 안 치고 뜨끈한 국을 끓입니다.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온 집안에 잔잔하게 퍼질 때쯤이면 식구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납니다. 어머님,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 부엌으로 들어서는 효민이가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밤새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꾼 사람처럼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하네요. 그럼 일찍 잤더니 아주 개운하네. 저는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국을 저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제가 한다니까요. 피곤하실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마침 양치질을 마친 석준이가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효민이는 기다렸다는 듯 제 손에서 국자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있을 때면 효민이는 언제나 저렇게 다정한 며느리였죠. 엄마, 또 일찍 일어났네. 늦잠 좀 주무시지. 석준이가 식탁 의자를 빼서 앉으며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니까.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 저는 아들 앞에 따뜻한 밥그릇을 놓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리 와서 앉으세요. 효민이가 제 자리를 살뜰하게 챙기며 말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만 쏙쏙 골라 제 밥그릇 위에 소복하게 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좋아하시는 나물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머님 생각하면서 맛있게 무쳤어요. 많이 드세요. 그래, 우리 효민이 덕분에 아침부터 입이 호강하는구나. 고맙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 석준이는 그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아침 식사를 시작했죠. 효민이는 석준이가 식사를 하는 내내 제게서 눈을 떼지 않고 반찬을 챙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가식적인 손길이 너무나 불편하고 역겨웠지만 속으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아들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 있겠어요? 저렇게 행복해하는 아들의 표정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잘 먹었다. 엄마, 저 출근할게요. 든든하게 아침을 먹은 석준이가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네, 여보. 오늘 하루도 힘내고 이따 저녁에 봐요. 효민이가 현관문 앞까지 따라 나가 석준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세상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효민이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피어오르던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지듯 싸늘하게 표정이 굳어버렸죠. 효민이가 제 밥그릇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있는 반찬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어요. 이 귀한 걸 어머님이 다 드시려고요? 이건 저녁에 지우 아빠 줘야 해요. 효민이가 반찬을 밀폐용기에 담아 뚜껑을 닫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 효민아. 그럼 내 반찬이. 나이 드시면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 드셨으면 됐죠. 효민이는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 밥그릇까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 앞에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설거지는 내가 하마. 저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이 하셔야죠. 어머님이 그런 거라도 안 하시면 이 집에서 뭘 하시겠어요? 효민이가 냉장고에서 시원한 요구르트를 꺼내 마시며 비아냥거리듯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으로 가서 어젯밤 먹고 남은 찬밥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물을 부어 대충 말아서 허겁지겁 입안에 털어 넣었죠. 그렇게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하다가 그릇 깨지 마세요. 그거 제가 아끼는 거니까 조심해서 다루시고요. 효민이가 거실 소파에 편하게 눕다시피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온수를 틀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지난번에 가스비가 많이 나왔다고 어찌나 눈치를 주던지 그 뒤로는 온수를 트는 게 겁이 났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온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 변기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돌렸죠. 끊어질 듯한 허리를 겨우 폈습니다. 어머님, 거실 저쪽 구석에 먼지 그대로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청소 대충 하실 거예요? 효민이가 소파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아, 미안하다. 내가 다시 닦을게. 저는 군말 없이 걸레를 빨아들고 다시 구석으로 가 엎드렸습니다. 이제 곧 지우 유치원 데려다 주어야 할 시간이니까 준비해 주세요. 효민이가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 귀여운 7살 손녀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지우가 저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지우를 품에 꼭 안아주었죠.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유치원 가야지. 네, 할머니. 지우의 작고 따뜻한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유치원까지 걸어가는 20분 남짓한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니 효민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 있어서 늦게 들어올 거예요. 저녁 6시까지 지우 데리러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저녁은 간단하게 해놓으세요. 석준 씨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로요. 비린내 나지 않게 잘 구우시고요. 효민이가 명령하듯 말을 남기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갔습니다. 넓은 집 안에는 다시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죠. 오후가 되어 저는 지우를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래 신어 달아빠진 구두가 걸을 때마다 발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할머니, 저 멀리서 지우가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지우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지우, 오늘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어? 오늘은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얼굴 그렸어요. 지우가 제 목을 꼭 껴안고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우와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자 한자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자꾸만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죠. 괜찮다. 석준이와 지우를 위해 참는다. 고작 이 한 줄을 쓰는데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죠. 아이들이 깰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아들이 제 울음소리를 듣고 걱정할까봐요. 저는 수첩을 베개 밑에 깊숙이 숨기고 불을 껐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 다물고 참는 것이 우리 아들과 손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그래야 이 가정이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 효민이의 태도는 가면을 벗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제 유일한 낙인 손녀 지우와 저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보였죠. 마치 제게서 마지막 남은 행복마저 빼앗으려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어느 화창한 날 오후였습니다. 제가 좁은 방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어요. 지우가 제 방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 열고는 작은 머리를 쏙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해? 지우랑 놀아주면 안 돼? 엄마는 텔레비전 보느라 바빠. 그럼 우리 지우, 어서 이리 들어와. 저는 지우를 제 무릎 위에 앉히고 다정하게 머리를 쓸어 넘겨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 제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무섭지만 아주 재미있는 호랑이 이야기였죠. 지우는 제 품에 꼭 안겨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 옛적 아주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지호, 효민이가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지우가 깜짝 놀라 제 품에서 떨어져 나갈 뻔했어요. 엄마, 왜? 어머님, 지금 지우한테 무슨 해괴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효민이가 팔짱을 낀 채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옛날 이야기를 좀. 옛날 이야기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애한테 그런 낡아빠진 호랑이 타령을 하세요? 남들은 영어 동화책 읽히고 코딩 가르친다고 난리인데 우리 지우만 그렇게 뒤처지게 만드실 작정이세요? 하지만 아이들은 원래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니? 상상력에도 좋고. 됐고요. 어머님은 교육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나서세요. 지우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효민이가 지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 엄마랑 거실 가서 새로 산 영어책 읽자. 할머니 방은 먼지 많아서 안 좋아. 지우가 거의 울상이 되어서 제게 미안하다는 듯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손을 흔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죠. 쿵 하고 닫히는 문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효민이가 백화점 이름이 찍힌 커다란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어요. 짠! 지우야, 이게 다 뭘까? 효민이가 신이 나서 상자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영어 교재와 원목으로 만든 값비싼 장난감들이었죠. 거실 바닥에 펼쳐진 물건들을 보니 한눈에도 보통 비싼 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와, 엄마, 이거 내 거야? 정말? 마침 유치원에서 돌아온 지우가 신이 나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거리를 다듬다가 잠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세상에, 지우 좋겠네. 이게 다 뭐니?
제가 신기해서 장난감 중 하나를 집어 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효민이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서며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거 당장 내려놓으세요. 손대지 마시고요. 아니, 이게 뭐냐고 물어보려고. 그거 엄청 비싼 거예요. 어머님 손때 묻으면 더러워지잖아요. 효민이가 제 손에서 장난감을 매정하게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제가 만지면 더러워진다는 말에 당황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손은 설거지하느라 거칠어서 이런 거 만지면 안 돼. 엄마가 깨끗하게 소독 티슈로 닦아줄게. 효민이가 제게 들으라는 듯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눈을 껌뻑였죠. 할머니 손 거칠어요? 아파요? 아니야, 지우야. 할머니 손은 괜찮아.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며 제 손을 내려다보니 지난 세월만큼이나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 보였습니다. 석준이를 키우고 한평생 살림만 하느라 이렇게 변해버린 제 손이 오늘따라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우는 제 방에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어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제게 반갑게 달려오려다가도 저 멀리서 들려오는 효민이의 목소리에 움찔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마. 할머니는 청소하고 빨래하느라 바쁘셔. 효민이가 지우를 불러세워 제게서 떼어놓기 일쑤였거든요. 결국 저와 지우는 효민이의 눈을 피해 몰래 숨어서 몇 마디밖에 나누지 못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면 까닭없이 속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자꾸만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죠. 거울을 보니 어느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안 좋아?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어느 날 저녁 석준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일이라도 모시고 갈게. 정말 괜찮다니까. 호들갑 떨지 마. 걱정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서 쉬어. 저는 아들에게만큼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아들 내외가 돈 문제로 다투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효민이가 손님 올 때만 쓴다며 찬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찻잔으로 물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 알아서인지 손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자꾸만 떨렸고 결국 손에서 그만 찻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하얀 사기 조각들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효민이가 방에서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미안하다, 효민아. 내가 실수로 그만. 실수요? 어머님, 이게 지금 실수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은 아세요? 효민이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깨진 조각을 신경질적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똑같은 걸로 새로.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사요? 돈 한 푼 안 버시는 분이. 이거 제가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영국산 수입품이라고요. 효민이의 목소리가 집이 떠나가라 높아졌습니다. 나이 드셔서 손에 기운이 없으면 조심성이라도 있어야죠. 하다 이제 집안 물건까지 다 부수는 거예요? 정 불안하면 앞으로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방에만 가만히 계시라고요. 효민아, 내가 정말 미안해서 그런다. 내가 미안하면 다해요? 어머님 사과 한마디에 이 비싼 찻잔이 다시 붓기라도 한대요.
효민이가 날카롭게 깨진 조각을 든 채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저를 벌레 보듯 차갑고 경멸적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 물건만 쓰세요. 제 물건이나 석준 씨 물건에는 손톱 하나 까딱하지 마시고요. 효민이가 경고를 남기고는 방으로 쾅 소리를 내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남은 조각들을 주우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날카로운 사기 조각에 손가락 끝을 베었는데도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것에 비하면 손가락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와 또다시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고 손이 덜덜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괜찮다. 참아야 한다.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주문 같은 말조차 제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제 몸도 그리고 제 마음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들 석준이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죠. 저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어지럼증 때문에 저는 저도 모르게 자꾸만 벽을 짚고 서서 한숨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며느리 효민이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정말 다음 주 토요일? 너무 좋지. 비행기 표는 내가 알아볼게. 너는 제주도 맛집 리스트나 쭉 뽑아서 보내줘. 효민이의 목소리는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아마 친구와 신나는 여행 계획이라도 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방에서 나와 익숙하다는 듯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진 그림 일기장이었죠. 지우는 아빠가 평소에 앉는 식탁 자리에 일기장을 보물처럼 펼쳐놓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어이구, 그랬어? 우리 딸 잘했네. 이따가 엄마 통화 끝나고 자세히 봐줄게. 효민이가 손을 휘휘 내저으며 다시 통화에 집중했습니다. 지우의 작은 어깨가 실망감으로 축 처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젖은 걸레를 손에 든 채로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지우, 무슨 그림 그렸어? 할머니가 먼저 봐도 될까? 응. 언제 시무룩했냐는 듯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우 옆에 쪼그려 앉아 그림 일기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림 속에는 커다란 눈에서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엎드려 걸레질을 하는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머리카락을 마구 흩날리며 두 팔을 허리에 얹고 소리를 지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죠. 삐뚤빼뚤한 크레용 그림이었지만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일기장 아래쪽에는 갓 한글을 배운 아이의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매일매일 혼나요. 엄마는 무서워요. 할머니가 불쌍해요. 제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쿵쿵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일기장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지우야,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응, 할머니. 저는 지우의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황급히 일기장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석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석준이가 거실로 들어서며
식탁 위에 놓인 지우의 일기장을 자연스럽게 발견했습니다. 우리 딸, 오늘 그림 일기 썼어? 아빠가 한번 볼까? 석준이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그대로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석준이는 그림을 보더니 얼굴에서 순식간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적힌 글씨를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여보. 석준이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자기 왔어? 생각보다 일찍 왔네. 그제야 통화를 마친 효민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줄래? 석준이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효민이가 일기장을 힐끗 보더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지우가 요즘 유치원에서 이상한 동화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 상상해서 그렸나 봐. 상상? 상상으로 그린 그림에 왜 우리 엄마가 울고 있어? 왜 당신은 악마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냐고. 어머 여보. 애 그림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애들이 다 그런 거 있잖아.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요즘 어머님이 좀 우울해 보이시긴 했어. 내가 별말 안 했는데도 금방 눈물부터 글썽이시더라고. 효민이가 마치 남의 이야기라도 하듯 저를 흘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석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걱정과 의심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다시 굳게 닫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을 털어놓는 순간 제 아들의 가정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습니다. 왜 그러니, 석준아? 아무 일 없는 거 맞아? 그럼 무슨 일이 있겠니? 어서 옷이나 갈아입어. 저는 간신히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석준이는 여전히 무언가 미심쩍다는 표정으로 저와 효민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럼 나는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 저는 그 자리를 피하듯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온몸에 힘이 쭉 풀렸습니다. 침대맡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날 밤늦게 석준이가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 들어가도 돼? 그래, 들어오너라. 석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누추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는 석준이의 얼굴이 무척이나 어두웠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은 거 확실해? 석준이가 제 옆에 앉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리 생각해도 지우 그림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혹시 효민이가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니다. 효민이 말대로 아이가 상상해서 그린 거겠지. 우리 효민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석준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 요즘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 석준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 괜찮을 거다. 엄마 만약에 조금이라도 힘들면 나한테 꼭 말해야 해. 알았지? 알았다, 내 아들. 석준이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석준이의 눈빛이 평소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석준이는 집안의 분위기를 유심히 살피는 듯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잦아졌고 예고 없이 불쑥 집에 들어오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석준이가 회사에 간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점심으로 뜨끈한 된장국을 끓여서 식탁에 막 올려놓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효민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국 냄새를 맡더니 대번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예요? 된장국이에요? 그래, 점심 먹으려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끓였다. 이런 걸 지금 누가 먹는다고 끓이세요? 음식물 쓰레기 만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효민이가 뜨거운 국 냄비를 아무렇지 않게 번쩍 들어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효민아, 안 돼. 그건 내가 먹으려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효민이는 펄펄 끓는 국을 싱크대에 모조리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구수한 된장국이 하수구로 속절없이 사라졌습니다. 맛도 없고 짜기만 한 걸 사람이 어떻게 먹어요? 어머님 드실 거면 제대로 다시 끓이세요. 효민이가 빈 냄비를 제 앞에 소리나게 툭 내려놓았습니다. 알았다. 제가 말없이 냄비를 받아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석준이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와 효민이가 동시에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준이가 어느새 거실에 들어와 저희 두 사람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효민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자기, 언제 왔어? 놀랐잖아. 어머님이 국을 너무 짜게 끓이셔서 내가 다시 만들어 드리려고 했지. 표정이 굳어버린 석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와 효민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석준이는 효민이에게 산책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지우 좀 봐줘. 우리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두 사람이 나가고 집안에는 저와 지우만 남았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꼭 잡고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 싸우는 거야? 아니야, 우리 지우. 아빠 엄마는 서로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편은 폭풍 전 야처럼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효민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석준이는 아무 표정도 짓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 할머니랑 방에 들어가서 책 읽을까? 저는 지우를 데리고 서둘러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석준이와 효민이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효민이의 태도는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석준이가 보고 있을 때면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다정하고 살갑게 굴었죠. 어머님, 이거 제가 어머님 드시라고 직접 깎은 거예요. 달고 맛있어요. 효민이가 예쁘게 깎은 사과를 제 앞에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석준이가 신문을 보는 척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석준이가 출근하고 나면 효민이의 태도는 악마처럼 돌변했습니다. 설거지 그릇에 이게 뭐예요? 물때 그대로 남았잖아요. 눈 없어요? 당장 다시 해요. 빨래를 이따위로 개서 옷장에 넣어요? 손이 왜 그 모양이에요? 다시 계세요. 이전보다 훨씬 더 독하고 모진 말들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석준이는 무언가 분명히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말이 없어졌고 혼자 생각에 잠겨 심각한 표정을 짓는 일이 잦아졌죠. 그리고 며칠 후 석준이는 늦은 밤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몸에서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던 석준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제 누추한 방 안에서 잠을 청하려다 말고 그저 뜬 눈으로 누워 있었어요.
온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머릿속은 시끄러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아주 조용히 삐걱거리는 소리도 없이 열렸습니다. 술 기운에 얼굴이 벌개진 석준이었습니다. 엄마, 자. 나지막이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니다. 아직 안 자고 있어. 석준이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고를 개조한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이 좁은 방 안을 둘러보는 석준이의 눈빛이 무척이나 복잡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런 데서 정말 괜찮은 거야? 좁은 방에서 지내게 해서 미안해. 그럼 괜찮아. 등 따시고 잠 잘 오면 됐지. 뭘 더 바라겠니? 석준이가 낡은 침대 옆에 힘없이 걸터 앉았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였지만 아들은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석준이의 시선이 제 베개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뒤척이다 그랬는지 베개가 살짝 들려 있었고 그 밑으로 늘 베고 눕던 낡은 수첩 모서리가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석준이가 베개를 들추고는 그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석준아,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리 다오. 엄마가 매일 밤마다 뭐 쓰는 것 같더니 이거였어? 일기야? 석준이가 수첩의 낡은 표지를 손으로 쓸어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손에 들린 수첩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석준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썼던 문장이 보였습니다. 참아야 한다. 내 아들 석준이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석준이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효민이가 제게 처음으로 상처를 주었던 날의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효민이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님은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늙은이일 뿐이라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석준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석준아, 그만 보거라. 엄마가 글을 잘 몰라서 엉망으로 쓴 걸 왜 보니, 그리고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석준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기계처럼 계속 수첩을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고 아들의 어깨는 점점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효민이가 내가 먹으려던 반찬을 모두 치워버렸다. 배가 너무 고파서 부엌 구석에 숨어 찬밥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먹었다. 효민이가 이웃들에게 나를 집안일을 도와주러 온 아주머니라고 소개했다. 효민이는 내가 부끄러운가 보다. 석준이가 수첩을 읽는 동안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석준이의 어깨가 아이처럼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석준이의 목소리가 갈라지다 못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줄 정말 몰랐어. 석준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의 커다란 몸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다, 석준아. 다 지난 일인데 뭘. 괜찮을 리가 없잖아. 이게 어떻게 괜찮은 일이야. 석준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것처럼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눈뜬 장님이었어.
내 아내라는 여자가 엄마한테 이런 짓을 저지르는 동안 나는 바보같이 웃고만 있었어. 내가 죄인이야. 석준아, 제발 울지 마라. 엄마는 정말 괜찮아.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석준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옷을 적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석준이의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갈갈이 찢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숨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석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은 핏줄이 터져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단 하루도 이렇게 참고 살지 마. 절대로 참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석준이가 제 낡은 수첩을 피 묻은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단단히 움켜쥐고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릴 듯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효민, 석준이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래, 자기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효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나 모르게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냐고.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석준이가 수첩을 효민이의 얼굴 앞에 내던지듯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효민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뭔데 그래? 우리 엄마가 피눈물로 쓴 일기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여기 다 적혀 있다고. 석준이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어머님이 요즘 기억도 오락가락하시고 너무 예민하셔서 혼자 상상해서 쓰신. 아직도 그딴 거짓말이 나와?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다 봤어. 며칠 전에 엄마가 끓인 국 싱크대에 처박아 버린 거 내가 다 봤다고. 효민이가 더는 변명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왜 그랬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응? 효민이가 석준이에게 다가가려 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진정을 해? 석준이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벽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큰 소리에 놀란 지우가 방에서 울며 뛰쳐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왜 싸워? 무서워. 지우야, 괜찮아. 어서 방에 들어가 있어. 석준이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얼른 뛰쳐나가 지우를 품에 안고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왜 저렇게 화가 났어? 괜찮아, 우리 지우. 아무 일 없을 거야. 금방 괜찮아질 거야. 저는 지우를 달래면서도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여보, 내가 좀 심하게 군 건 인정해. 하지만 나도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집안일도 너무 많고. 스트레스? 집안일?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당신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지우까지 봐줬잖아. 당신이 도대체 뭘 했는데? 석준이와 효민이의 날 선 말다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요란하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이 밤중에? 석준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효민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효민이의 엄마, 제 사돈이었습니다. 효민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엄마, 여긴 어떻게 왔어? 네가 전화가 통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와봤지. 사위, 이게 무슨 일인가?
문 밖까지 큰 소리가 나던데? 효민이 엄마가 석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장모님, 이건 저희 집안일입니다.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집안일은 무슨 집안일?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트집 잡고 구박해서 피가 마른다고 하소연하던데 이게 사실이었구먼. 사돈댁이 저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박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엄마가 효민이한테 당한 게 얼만데. 어머,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팔자 좋게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며느리나 구박하고 말이야. 그러니 집안에 분란이 생기지. 장모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사실이잖아. 이 모든 소란은 다 저 늙은 시어머니 때문에 생긴 거라고. 우리 효민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저는 제 방 안에서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때 석준이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나 석준인데. 미안한데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냐? 급한 일이야. 석준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석준이가 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석준아, 진우야, 와줘서 고맙다. 어서 들어와. 진우라는 사람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품에서 명함을 꺼내 효민이와 사돈댁 앞에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효민이와 사돈댁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저는 석준이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늘 이 자리에는 석준이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진우라는 사람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준 씨의 의뢰를 받고 지난 3주간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녹음기를 통해 확보한 상습적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어머님의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효민 씨께서 어머님 명의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쇼핑에 사용한 카드 내역 등이 있습니다. 진우가 들고 온 서류 가방에서 여러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증거들을 토대로 저희는 효민 씨를 상대로 민사상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님에 대한 상습적 학대와 예금 무단 인출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또한 진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효민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라고요? 이혼 소송? 네. 의뢰인은 남편이신 강석준 씨입니다. 진우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돈댁도 당황한 표정으로 제 딸을 바라봤습니다. 효민아, 이게 대체 다 무슨 소리냐? 엄마, 나는. 효민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방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은 지우를 더욱 세게 끌어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이 고통의 시간이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걸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의 조정실에서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저희 측과 효민이 측이 서로를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방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효민이와 잔뜩 흥분한 얼굴의 사돈댁, 그리고 처음 보는 변호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저희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석준이의 옆에 앉아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양측 모두 참석하셨으니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년의 조정 담당 판사님이 두꺼운 서류를 펼치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신청인 강석준 씨 측에서 제출하신 증거 자료부터 순서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이의 친구인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번째 증거 자료는 피신청인 김효민 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진우가 작은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잠시 후 조정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효민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설거지 그릇에 이게 뭐예요? 물때 그대로 남았잖아요. 눈 없어요? 당장 다시 해요. 나이 드셔서 손에 기운이 없으면 조심성이라도 있어야죠. 하다 못해 이제 집안 살림까지 다 깨부수는 거예요? 녹음 파일은 끝도 없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지난 1년 반 동안 효민이가 제게 내뱉었던 가시, 돋친 말들이 날 것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효민이의 얼굴이 하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사돈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딸의 얼굴을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거짓말. 이건 다 조작된 거예요. 저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아니라고요. 효민이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며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피신청인 조작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진우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저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 늙은 시어머니가 아들을 꼬드겨서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효민이가 이성을 잃고 제게 손가락질까지 하며 악을 썼습니다. 정숙하세요. 판사님이 책상을 내리치며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효민이가 그제야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째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우가 노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신청인의 어머니이신 이옥자 씨의 병원 진단서입니다. 내과와 신경정신과 두 곳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진단명은 영양실조로 인한 급성위염,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불면증입니다. 진우가 진단서를 판사님에게 건넸습니다. 판사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진우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습니다. 피신청인 김효민 씨는 지난 1년간 시어머니이신 이옥자 씨 명의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백화점 명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총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시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내역은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돈댁의 얼굴이 이제는 새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진우가 이번에는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분의 자녀인 강지우 양이 아동심리상담센터에서 놀이치료를 받는 영상입니다.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촬영한 영상입니다. 화면이 켜지자 상담실에서 지우가 여러 인형들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지우야. 이 인형들로 집에서 있었던 일을 선생님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네. 지우가 할머니 인형과 젊은 여자 인형 두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할머니고 이게 우리 엄마야. 지우가 할머니 인형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엄마 인형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맨날 소리질러. 청소 똑바로 안 한다고. 밥도 맛없게 한다고. 지우가 엄마 인형을 마구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셔? 할머니는 맨날 울어. 밤에 지우 몰래 방에서 혼자 울어. 그런데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왜 아빠한테는 비밀인데?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가 할머니를 더 미워하고 더 많이 혼내니까. 지우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조정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조정실은 그야말로 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습니다. 효민이는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있었고 사돈댁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애써 감추고 있었습니다. 피신청인 측 변호사님, 이 증거들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효민이 측 변호사가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재판장님, 잠시 양측이 협의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30분 드리겠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민이와 사돈댁, 그리고 변호사가 도망치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희도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손이 왜 이렇게 차? 석준이가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나는 괜찮아.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변호사 진우가 저를 보며 따뜻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길고 긴 20분이 지나고 저희는 다시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효민이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 피신청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보시죠. 진우가 물었습니다. 자녀 강지우 양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또한 법정 비율의 절반만 요구하겠습니다. 효민이 측 변호사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오늘 조정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석준이가 진우를 바라보았고 진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측도 그 조건에 동의합니다. 석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양측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조정안을 작성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효민이는 끝까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돈댁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효민이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으로 서명을 마치고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자마자 석준이가 저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그래. 우리 아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저는 아들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희 세 식구는 정든 집을 떠나 이사를 했습니다. 넓고 삭막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연립주택 2층으로 옮겼습니다. 이삿짐을 풀자마자 석준이가 저를 2층의 가장 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여기가 이제부터 엄마 방이야. 석준이가 활짝 열어 보인 방문 너머로 커다란 창문을 통해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정말 내 방이라고? 응. 우리 집에서 제일 좋고 제일 볕이 잘 드는 방이야. 석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듯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던 창고 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이사한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석준이가 서툴지만 정성껏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이리 와서 앉으세요. 석준이가 식탁의 가장 윗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무데나 앉으면 된다. 너희들이 앉아라. 아니야, 엄마. 이 자리가 엄마 자리야. 어서 앉으세요. 석준이가 제 손을 이끌어 상석에 저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국을 제 앞에 가장 먼저 놓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제 옆으로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작은 고사리 손에 길가에서 꺾어온 듯한 들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선물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고맙다, 우리 강아지. 지우가 들꽃을 제 밥그릇 옆에 소중하게 놓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들 맛있게 먹자. 엄마, 많이 드세요. 석준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밥그릇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밥과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밥상의 주인이 되어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왜 울어?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석준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런다. 저는 눈물을 얼른 닦아내며 밥을 한 술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밥이 부드럽게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지우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 지우 덕분에 더 맛있는 것 같아. 저는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젓가락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었죠. 석준이는 저녁마다 칼같이 퇴근했고 주말이면 우리 세 식구는 함께 마트에 가고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할머니, 저기 노란 나비 좀 봐요. 지우가 공원에서 제 손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예쁘다, 그렇지? 응, 할머니도 나비처럼 예뻐요.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우의 손을 마주 잡고 천천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진짜 웃음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저는 가끔 이유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마음 한편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는데 낯선 법원의 이름이 찍힌 등기우편물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안에 든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제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효민이와 사돈댁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제출했던 녹음 파일과 지우의 상담 영상 등의 증거들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으니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는 걸까요? 석준이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저녁 준비도 잊은 채 식탁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효민이 측에서 보낸 차가운 법률 서류, 그 내용 증명이 놓여 있었죠. 지난 한 달간 겨우 찾았던 평화가 한 장의 종이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석준이가 제 헬쑥한 얼굴을 보더니 가방을 내려놓고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오늘 우편함에 들어있더구나. 저는 힘없이 손을 들어 석준이에게 그 서류를 건넸습니다. 석준이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내려가는 동안 아들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시퍼렇게 굳어졌습니다.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보상? 이게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석준이가 서류를 식탁 위에 3개 내려놓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효민이니가 또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는 모양이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고 이혼당한 주제에 감히 명예를 들먹여? 저것들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석준이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진우와 이야기해봐야겠어. 다음 날 오후 저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진우의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진우는 저희가 건넨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시간 끌고 괴롭히려는 목적의 소송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진우야, 또 재판을 하고 그 지긋지긋한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거잖아. 석준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그게 저 사람들이 노리는 거겠죠. 하지만 이번에도 제가 무조건 도와드릴 겁니다. 변호사 비용은 최소한의 실비만 받을 테니 어머님은 제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만 챙기세요. 진우가 저를 보며 안심시키려는 듯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자꾸 이런 일로 신세를 지게 되는구나. 석준이가 친구를 볼 면목이 없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 강석준. 친구 사이에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진우가 석준이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무거운 죄책감에 가슴이 돌덩이처럼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 저 때문인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아들 곁에 없었더라면 석준이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끔찍한 걱정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떠돌아다녔죠. 소송은 어떻게 될까? 내가 또 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건 아닐까? 어린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뜨거운 돌덩이가 올려진 것처럼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러웠죠. 엄마,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정말 괜찮은 거야? 석준이가 아침마다 제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그냥 며칠 잠을 설쳤더니 좀 피곤해서 그래.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병원 한번 가보자. 응? 아니다. 정말 괜찮아. 한숨 푹 자고 나면 나아질 거야. 저는 병원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순간 또 아들에게 돈이라는 짐을 지우게 될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유치원이 끝난 지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멈출 것처럼 가슴이 꽉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지우가 제 표정을 살피며 동그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우야, 잠깐만, 할머니가 숨이. 저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려고 해도 공기가 폐까지 닿지 않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온통 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엄마, 석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야, 엄마. 정신이 좀 들어?
석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우리 지우는 어디 있니? 지우는 괜찮아. 간호사 선생님이 돌봐주고 있어. 그 어린 것이 할머니 쓰러졌다고 울면서 사람들한테 119에 전화해달라고 했대. 엄마, 왜 아프다는 말을 안 했어? 석준이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아들입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으로 오셔서 위험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장에 무리가 와서 갑자기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계속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석준이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준이가 저를 방까지 조심스럽게 부축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석준아,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하지 마. 엄마가 건강한 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석준이가 제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병원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석준이가 고지서를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골을 빼먹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소리 없이 베개를 눈물로 적셨죠.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석준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그러는데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대. 무슨 글인데 그러니? 효민이가 인터넷 맘카페 같은 곳에 글을 올린 것 같아. 우리 이름이 직접 나온 건 아닌데 누가 봐도 우리 집 이야기야. 석준이가 제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악독한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강제로 이혼당한 한 여자의 눈물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보였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글 속에서 저는 아들을 뒤에서 조종하여 조강지처인 며느리를 내쫓은 희대의 악녀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전부 사실이 아닌데. 엄마, 제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다 거짓말인 거 우리가 알잖아. 하지만 그 거짓으로 가득 찬 글은 걷잡을 수 없이 인터넷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향한 끔찍한 비난과 욕설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직도 저런 시어머니가 있나요? 진짜 소름 돋네요. 아들이라는 작자도 문제네. 마마보이가 따로 없어. 엄마 편만 들고. 며칠 뒤 석준이가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석준이가 힘없이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석준아?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투서가 들어왔대. 내가 가정 문제로 구설수에 올라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석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게. 하지만 석준이의 얼굴은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등 1학년이 된 지우도 힘든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보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잘 모르겠어. 그런데 친구들 엄마들이 모여서
나를 보고 자꾸 수군수군했어. 지우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풀이 죽어서 말했습니다. 석준이가 학교에 연락해봤지만 이미 소문이 쫙 퍼진 뒤라 별다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이 저희 가족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석준이는 회사에서, 지우는 학교에서, 그리고 저는 이 작은 집안에서 매일같이 고통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요. 바로 제가 사라지는 것이라고요. 제가 없으면 석준이와 지우가 조금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석준이와 지우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제 인생이 담긴 수첩을 작은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석준아, 못난 엄마가 미안하다. 더 이상 너희의 짐이 될 수가 없구나. 부디 너희 두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저는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문고리에 손을 올리는 순간 벽에 붙어 있는 작은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삐뚤빼뚤한 솜씨로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저와 석준이 그리고 지우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림 위에는 무지개색 크레용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가족. 저는 그 그림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면 정말로 석준이와 지우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이기적인 선택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림을 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도망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함께 이 시련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천천히 손에 들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두었던 편지를 집어들어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엄마.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석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잠에서 깼는지 석준이가 방에서 나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석준아. 엄마, 지금 어디 가시려고 했어요? 석준이가 바닥에 놓인 제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바람 좀 쐬려고. 엄마, 저희를 두고 혼자 떠나려고 하신 거예요? 석준이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를 버리고 어떻게 혼자 가세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함께 있어야 가족이잖아요. 석준이가 다가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석준아. 엄마가 너희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사라져야 너희가 행복할 것 같아서.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저희한테 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엄마 없는 행복은 저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석준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진우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희망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좋은 소식이라니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님 쓰러지셨을 때 진료했던 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 기억나세요? 그분이 제 사무실로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그분이 왜요? 네. 인터넷에 올라온 그 말도 안 되는 글을 우연히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의 내용이 의사로서 자신이 직접 진단했던 어머님의 의학적 상태와 너무나도 명백하게 다르다는 걸 아신 거죠. 진우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흥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건강 상태가 명백히 장기간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의사로서의 소견을 담아 법정에서 증명해 주시겠다고요. 세상에, 정말이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의료인으로서 명백한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되어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고요. 진우의 말을 듣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젊은 의사 선생님이 오직 진실 하나를 위해 저를 위해 나서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또 누구인데요? 예전에 어머님 사시던 아파트 바로 옆집에 살던 분이라고 하시던데요. 박영순 아주머니라고 하시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영순 씨. 물론 기억하고 말고요. 제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살 때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던 분이었습니다. 그분께서도 저희 측 증인으로 나서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분이 어떻게... 그분 역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효민 씨가 복도에서 어머님께 막말하는 것을 몇 번 목격했는데 그때 남의 집 일이라고 애써 외면했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셨다고요.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석준이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는 진우가 먼저 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는 진실만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맞잡은 두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효민이와 사돈댁,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효민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슬픈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의 근엄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효민이 측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인 김효민 씨는 결혼 후 시어머니를 그림자처럼 모시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제출된 거짓된 증거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명예를 훼손당했습니다. 효민이는 그 말에 맞춰 고개를 숙이고 하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이에 대해 반론하시겠습니까? 판사님이 진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반론에 앞서 본 사건의 진실을 증언해줄 두 명의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 선생님이 들어섰습니다. 선생님은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피고 이옥자 씨를 직접 진료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증인은 심장 이상으로
저희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였습니다. 당시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와 각종 수치를 종합해 본 결과 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명백한 장기간의 영양 부족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혈액에서 발견된 특정 영양소 결핍 수치는 단기간의 식욕부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최소 몇 개월 이상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과 영양 결핍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의학적 소견입니다.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네, 환자의 진료 기록 전부를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두꺼운 서류를 법원 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효민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박영순 아주머니가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 이옥자 씨를 아십니까? 네, 잘 압니다. 예전에 저희 바로 옆집에 사셨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인께서 과거에 직접 보거나 들으신 바를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똑똑히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저기 원고인 며느리분이 시어머니께 하시는 험한 말들을요.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그런 끔찍한 말들을 복도까지 다 들리도록 소리 지르는 걸 들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 번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이옥자 씨 눈이 퉁퉁 부어 계셨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만 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지를요. 그때 왜 직접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남의 집안일이라고 제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가장 큰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끝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저 끔찍한 글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아는 이옥자 씨는 절대로 며느리를 구박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나지막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효민이 측 변호사가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 보려 했지만 명백한 의학적 증거와 용기 있는 증언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힘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판결 날이 왔습니다. 저는 석준이와 함께 법정 피고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온통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 김효민의 청구를 기각한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사님이 저를 잠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근거 없는 소송을 남용하여 이미 고통받은 피고에게 2차적인 정신적 가해를 했다고 판단된다. 이는 법의 정의와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이다. 효민이와 사돈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친다. 탕, 탕, 탕. 판사님이 판사봉을 3번 내리쳤습니다. 석준이가 제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어디선가 소식을 들었는지 몇 명의 기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바로잡은 저희의 이야기가 작게나마 신문에 보도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를 향했던 인터넷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네요. 시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두 얼굴을 가진 며느리가 정말 악마 같았네. 저를 향해 날아오던 수많은 돌멩이들이 비로소 멈췄습니다. 석준이의 회사에서도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지우의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지우에게 다가와 사과를 건넸습니다. 저희 가족은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의 커다란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거실 안으로 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봐? 석준이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구나 싶어서.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엄마. 앞으로는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날만 있을 거야.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고. 석준이가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석준이를 보며 진심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지우가 달려나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저는 그런 지우를 꼭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이름, 제 웃음, 그리고 제 행복을 모두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온전한 이옥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재판이 모두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72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석준이가 제 방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는 집에 손님들이 좀 오실 거야. 손님? 무슨 손님 말이니?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 다 같이 모여서 조촐하게 생일 파티 할 거야. 석준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진우였습니다.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우가 커다란 꽃다발을 제게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걸 정말 고마워요, 진우군. 저는 제 키만한 꽃다발을 받아들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에는 저를 진료해 주었던 이제는 정이 들어버린 젊은 의사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바쁘신데 여기까지 어떻게 와주셨어요? 당연히 와야죠. 제가 그때 어머님께 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내내 죄송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손님은 박영순 아주머니였습니다. 옥자 씨, 생일 정말 축하해. 내가 옥자 씨 주려고 아침부터 맛있는 시루떡을 좀 쪄왔어. 어머, 영순 씨. 어서 오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 집의 좁은 거실은 오랜만에 좋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석준아, 제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어머님, 이 잡채는 혹시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요. 진우가 잡채를 보며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변변찮은 솜씨지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진우가 젓가락을 들어 잡채를 한 입 크게 먹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요. 어머님, 식당 차리셔도 되겠는데요? 의사 선생님도 영순 씨도 모두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저 한 사람을 위해 모여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케이크 가져올게요. 지우가 부엌으로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석준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작은 케이크를 들고 나왔죠. 케이크 위에서 72개의 촛불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우리 엄마 생일 축하 노래 부를게요. 석준이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생일 축하합니다. 지우가 박수를 치며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도 슬프거나 서럽지 않은 따뜻하고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72년의 고단했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아픈 날도 죽고 싶을 만큼 슬픈 날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석준이의 엄마, 지우의 할머니가 아닌 그냥 이옥자라는 이름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요.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툰 글씨로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하늘이 정말 예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주 행복하다. 노트를 덮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 정말로 괜찮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어느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빛이 보인다는 것 말이에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